어머니, 상복 벗고 나가세요. 이제 남인데 계속 여기 있으면 보기 유합니다. 남편의 관이 식장을 떠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의부사들 놈이 제 앞에 내민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허연 봉투 한 장과 이삿짐센터 명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이미 변호사 통해서 동의 끝났습니다. 이 집 명예 이게 제 거니까 오늘 저녁까지 비우세요.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능쳐먹었으면 됐지. 더 바라는 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옆에 있던 의붓딸녀는 한술 더 뜹니다. 제 방에 들어가 내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줌마,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 오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암 걸린 아버지 수발. 그거 간병인 쓰면 그만이었어. 누가 당신더러 하래? 10년 세월 남편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문드러진 내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남편이 죽기 직전 제 손에 쥐어준 검은 USB를 꽉 쥐었죠. 자식이라는 탈을 쓴 저 짐승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느 재혼 부인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60이라는 나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키운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기 바빴고 텅 빈 집안의 냉기는 제 뼛속까지 시리게 했죠. 그러다 만난 사람이 바로 그이 정수 씨였습니다. 정수 씨는 번듯한 중견기업 이사로 퇴직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눈 속엔 저와 닮은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순 씨, 남은 생은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서로의 마지막 버팀목이 됩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닫혔던 마음 등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은 정수 씨의 남매, 큰아들 진호와 막내딸 미영이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국밥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온 그놈들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행주를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 이 할망구야. 우리 아버지 돈이 그렇게 탐나?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말던 여편네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안주인 자리를 넘봐. 30 중반이나 처먹은 큰아들 놈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옆에 있던 딸녀는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비웃더군요. 오빠 관둬. 이런 부류들 생리는 내가 잘 알아. 결국 아빠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한 채 뜯어내려는 거잖아. 아줌마 꿈 깨세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정수 씨가 그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자식들 축복 없이 소박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살림을 합친 후 10년,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이는 약속대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수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 꽃구경을 시켜주었죠.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이에게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투병 생활 3년.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 잘난 자식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병실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초한 병인데 우리가 왜 가? 그 아줌마가 알아서 하겠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놈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남편을 보며 저는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며 제 무릎과 허리는 다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아, 미안하다. 내가 당신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게 내 행복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시청자 여러분. 남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자 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문안 한 번 안 오던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실로 들이닥치더니 남편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감도장을 찍으려 하더군요. 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식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치며 막아서자 아들 진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저를 내려다보며 그놈이 뱉은 말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비켜, 이 할망구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거 처리 안 하면 나중에 당신 같은 거한테 세금으로 다 나가잖아. 당신은 그냥 간병인이야, 간병인. 주제 파악 좀 해. 그날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귀에 대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옥순아, 서재, 책상 맨 아래, 칸, 절대, 자식들 보여주지 마. 그게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저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3년을 버텨온 남편의 야윈 손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말을 못하니 눈으로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수만 가지 말을 전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온전히 누릴 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심박 정지 신호음이 병실에 울려 퍼지자마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자식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드는 아들 진호와 딸 미영이. 하지만 제 눈엔 똑똑히 보였습니다. 울부짖는 와중에도 진호의 손은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고 미영이는 남편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으려 하자 진호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요? 우리 엄마 자리였던 곳이에요. 사람들 눈도 있는데 도우미처럼 저기 뒤에 가서 음식이나 나르세요. 어디서 상주 노릇을 하려고 들어?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그 수모. 남편의 친구들이 그래도 10년을 산 부인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자 그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들이 뭘 알아요.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 꼬셔서 재산 얼마나 빼돌렸는지 아시냐고요. 장례 사흘째, 발인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집에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10년을 살았던 그 집, 우리들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현관문 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물음에 대답한 건 사내들이 아니라 뒤에서 나타난 의붓딸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서서 제 짐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지. 아줌마, 아니 옥순 씨. 아버지가 이진명의 오빠랑 내 앞으로 해둔 거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이제 우리 소유야. 무단 침입자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거실로 들어가 보니 가관이더군요. 남편과 제가 아끼던 가구들, 제가 입던 옷가지들,
심지어 제가 쓰던 화장품까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겨 거실 한복판에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아버지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제가 울부짖으며 미영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큰아들 진호가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손을 대? 당신 우리 아버지 병수바란가? 그동안 먹고 자고 한 걸로 퉁 쳐줄게. 그러니까 곱게 나갈 때 나가라고. 경찰 불러서 질질 끌려나가고 싶어? 그들은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제 손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낡은 가방 하나와 그놈들이 던져준 쓰레기 봉투 몇 개만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올 때 저는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유품, 그 낡은 수첩과 USB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정수 씨. 당신이 왜 나보고 서재를 지키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짐승 같은 자식들아. 너희가 오늘 내던진 건 내 짐짝이 아니라 너희의 목숨줄이야. 내일 아침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마. 쫓겨난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는 오직 그 자식놈들의 비웃음 소리만 들리더군요. 가방 안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참았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아니, 남편이 저를 위해 숨겨왔던 3년의 지옥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설마 그랬겠어?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를 둔 자식들에게 병든 아버지는 그저 빨리 죽어야 할 ATM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았던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자 큰아들 진호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위로는커녕 그놈이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아버지에게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이 수술 받는다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괜히 병원비로 현금 다 날리지 마시고 남은 돈 정리해서 저 사업 자금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자식 도와주는 길 아닙니까? 옆에서 듣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간호사 호출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커튼 너머로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려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그 천하의 불효자 놈이 거동도 못하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더군요. 빨리 말해. 금고 비번 뭐야? 그 할망구한테 다 줄 거야? 나한테 안 넘기면 내일부터 병원비 결제 안 할 줄 알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진호는 저를 짐승처럼 밀쳐내고 침을 뱉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괴물이 된 게 본인 죄라며 자책하던 그 눈빛.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더 교묘했습니다. 매달 아버지가 주는 용돈이 끊길까봐 저한테는 세상 착한 척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제가 영양제라도 사갈게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영양제 전부 남편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뒤 포인트만 챙긴 거였고 뒤로는 남편의 주식 계좌를 해킹하려고 사설업자까지 만났다는 사실을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남편 명의의 작은 땅을 자기 앞으로 빼돌린 정황까지 적혀 있더군요. 여러분, 이게 자식입니까? 아니면 흡혈귀입니까? 남편은 병상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며 본인을 죽이고 싶어 안달난 자식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기록해 둔 겁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아, 이 수첩과 서재 비밀 공간에 있는 USB를 들고 내가 미리 말해둔 강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들이 너를 버릴 때 너는 이 칼로 그들의 탐욕을 베어버려라.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수모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의 칼날을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그 강 변호사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고 제 짐을 던진 그놈들에게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조르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자식들아, 상속? 기업은? 꿈도 꾸지 마라. 너희가 오늘 내던진 건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라 너희가 누릴 뻔했던 수십억의 유산이었다는 걸 곧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찜질방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고 해가 뜨자마자 저는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높이 솟은 빌딩 숲 사이로 강진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제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제 몰골은 비록 쫓겨난 처량한 노인이었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중년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옥순 여사님이시군요. 정수 형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는 길이 너무 늦어 걱정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지난 20년간 남편의 자산을 관리해온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1년 전 본인의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 모든 판을 짜놓았던 겁니다. 여사님,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피를 나눴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파렴치한 자식들은 법적으로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가져오신 USB를 제 노트북에 연결해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폴더들이 나타나자 변호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병상에서 녹음한 자식들의 협박 음성 파일, 강제로 인감을 뺏으려던 날의 홈캠 영상, 가리고 결정적으로 큰아들 진호가 아버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해 도박판에 쏟아부은 수십억 원대의 계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나, 진호야, 네가 도박에 미쳐서 아버지 회사 돈까지 손을 댔었구나. 네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수 형님이 남기신 최종 유언장입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중 기업은 100%를 여사님께 인정한다는 취지와 함께 자식들이 저지른 폐륜적 행위를 근거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적 공증을 다 마쳐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은 이제 알거지가 될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더군요. 만약 장례식 날 제가 상주로서 대접받고 자식들이 저를 어머니로 예우했다면 이 모든 증거를 덮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라는 부속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청한 자식들은 제 발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제 짐을 복도로 던지던 순간
그들은 수십억의 자산이 아니라 본인들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진 셈이었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쪽에서 이미 명예 이전을 했다고 기고만장해 있겠지만 그건 원인 무효 소송 한 방이면 끝납니다. 지금 바로 집 비우라는 통보 우리가 역으로 보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그냥 쫓아내면 재미없죠. 그놈들이 가장 기고만장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사이다 마실 시간입니다. 남편의 49제 날,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믿고 호화로운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그 파티장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흙빛으로 변할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짐승 같은 것들아, 어머니가 이제 간다. 준비들 하고 있어라. 남편의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인의 넋을 기리며 경건하게 보내야 할 날이지만 제가 쫓겨났던 그 집, 강남의 50평형 아파트에서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놈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마치 승전국 군인들처럼 집을 점령하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유산 상속 파티를 벌이고 있더군요. 저는 검은 상복 대신 남편이 생전에 가장 예쁘다고 사주었던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제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강 변호사와 건장한 수행원들이 함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안쪽에서 큰아들 진호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 집이 이제 4명이라니까. 그 시장통 할망구. 내가 장례식 날 바로 짐 싸서 던져버렸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여편네였는데 내 손바닥 아니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진호야, 네가 던진 건 내 짐이 아니라 네 목숨줄이었단다. 지문 인식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번호를 바꿨을 줄 알았겠지만 이 집의 모든 시스템은 남편이 제 지문 하나로 통제되게끔 이중 보안을 걸어두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무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줌마, 당신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진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달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딸 미영이는 먹던 스테이크를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여기 무단 침입이야. 당장 경찰 불러.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앉던 그 소파 상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라. 나도 너희 신고하려고 불렀으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이진호, 이미영, 너희가 명예 이전했다는 그 서류, 원인 무효로 소송 접수됐다. 너희 아버지가 의식불명일 때 강제로 지장 찍게 한 영상, USB에 다 담겨서 이미 검찰로 넘어갔어.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진호, 너 회사 공금 15억 횡령해서 마카오에서 날린 거. 그거 아버지가 이미 변제해주면서 증거 다 모아두셨더구나. 진호의 손에 든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지어낸 거지. 지어냈는지 아닌지는 이 유언장을 직접 읽어보렴. 강 변호사가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수는 본인의 사후
모든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처 이옥순에게 100% 인정한다. 장남 이진호와 장녀 이미영은 생전 폐륜 행위 및 재산 탈취 시도가 입증되었으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철을 박대하거나 내쫓을 시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며 기존에 증여했던 상가 건물들 또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리 없어. 저 유언장 가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가 당했던 그대로 그녀의 발 앞에 쓰레기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너희가 빼돌리려던 인감이랑 장부들 사본 들어있다. 그리고 이 집 방금 법원으로부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내려졌어. 너희가 내 짐 던졌지? 이제 너희가 나갈 차례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희야. 몸만 나가라. 너희가 걸친 옷, 가방. 전부 내 남편 돈으로 산 거니까 두고 나가. 시청자 여러분, 자식놈들이 현관 밖으로 쫓겨나며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유산을 못 받는 걸로 끝내기엔 제가 3년 동안 병실에서 흘린 눈물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진호야, 아까 경찰 불렀다고 했지? 횡령죄는 합의 없으면 실형인 거 알지? 교도소 밥맛은 어떤지 네가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집에서 쫓겨난 자식놈들이 고분고분 물러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짐승들도 구석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자 어디서 끌어모았는지 사채까지 써서 유언장 무효 소송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동시에 걸어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원 복도에서 만난 아들 진호의 몰골은 가관이더군요. 술에 찌든 얼굴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약물로 세뇌해서 유언장 쓴 거 다 알아. 치매 기운 있는 노인네 꼬드겨서 재산 가로챈 거 내가 법정에서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준비해. 옆에 있던 딸 미영이는 한술 더 떠서 제 옷깃을 붙잡고 발악을 하더군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가 평생 일군 재산을 다 가져가. 당신은 그냥 10년짜리 유료 간병인이었어. 간병비 줄 테니까 당장 우리 집 내놔. 드디어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식놈들은 이름깨나 날린다는 정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더군요. 그들의 전략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새어머니인 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강요했다는 시나리오였죠. 그들의 변호사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피고 이옥수는 고인이 투병 중일 때 자녀들의 면회를 고의로 방해했지요. 고인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 안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자식놈들은 이제 이겼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본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참관하에 촬영한 유언 집행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비록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정수는 지금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자식 진호와 미영이는 내가 아픈 3년 동안 병실에 단 3번 왔다. 그 3번 모두 내 쾌유를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넘기라며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아들 진호는 내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며 언제 죽을 거냐고 묻기까지 했다. 반면 내 아내 이옥수는 내 똥오줌을 받아내며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내 모든 권한을 아내에게 위임한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숨겨둔 마지막 비수, 불법 증여 반환 소송 서류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이진호 씨, 당신이 5년 전 아버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 산 경기도 땅. 그리고 이미영 씨, 당신이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가져가서 명품 가방 사는데 쓴 3억 원. 고인은 이 모든 것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상속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가졌던 것들까지 다 토해내고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고 미영이는 제발 살려달라며 제 발치로 기어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저에게 매달린 미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죠. 아까 나보고 유료 간병인이라고 했니? 그럼 간병인 대우를 해줘야지. 너희가 나한테 던졌던 그 쓰레기 봉투. 이제 너희 인생 자체가 그 봉투에 담길 거다. 법정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저는 남편이 남긴 USB의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인간이라면 감히 해서는 안 될 자식놈들의 은밀한 거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놈들이 왜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그토록 급하게 내쫓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집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집을 담보로 혹은 그 집 자체를 누군가에게 물건처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진호의 통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걱정 마. 우리 아버님 곧 가셔. 최장암 말기라니까. 그 집 비워지면 바로 네 이름으로 명예 변경해주고 네가 운영하는 그 강남바 담보대출 한도 늘려줄게. 할망구, 걱정 마. 장례식 날 바로 길바닥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진호가 대화하던 상대는 다름 아닌 그놈이 집안 몰래 살림을 차린 내연녀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연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을 진호에게 받아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더군요. 남편은 병실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자식놈은 아버지의 목숨값을 내연녀의 환심을 사는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막내딸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아빠 죽으면 강남 아파트랑 경기도 땅 나오거든요. 그거 팔면 아저씨들 빚 다 갚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자 좀 밀어주세요. 대신 그 할망구 내쫓을 때 아저씨들이 좀 도와줘야 해요. 장례식 날 제 짐을 던지던 그 덩치 큰 사내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니라 미영이가 불러들인 사채업자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사채 빚 잔치판으로 만들어버린 자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놈들. 단순히 상속에서 제외하는 걸로 안 되겠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해 주세요. 횡령, 협박, 그리고 존속 학대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저는
그 내연녀와 사채업자들이 모여 있다는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식놈들이 유산을 받을 줄 알고 미리 축배를 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진호와 미영이 보였습니다. 어머 오빠, 그럼 나 이번에 그 800만 원짜리 코트 사도 되는 거야? 내연녀의 아양 섞인 목소리에 진호가 호탕하게 웃더군요. 당연하지. 그 할망구 이제 법정에서 탈탈 털리고 빈털털이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 제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차가운 물 한 잔을 진호의 얼굴에 퍼부었습니다. 어머, 미안해라.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소독 좀 해줬다. 순식간에 카페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리는 순간 제 뒤에서 미리 대기하던 형사들이 그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진호 씨, 이미영 씨, 당신들을 존속 협박 및 특수절도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이 공모한 사채업자들도 지금 막 검거됐습니다. 사색이 된 내연녀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자식놈들. 저는 그들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네가 사고 싶다던 그 코트. 대신 죄수복을 입게 생겼구나. 그리고 너희가 탐냈던 이 집? 내일 당장 경매에 넘겨서 전액 기부할 거다. 너희에겐 단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욕설. 불과 며칠 전까지 강남 아파트를 차지하겠다며 잔치를 벌이던 자식놈들이 이제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몰리게 되자 네가 시켰다. 네가 돈을 더 많이 썼다며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더군요. 저는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등이 해진 진호와 미영이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꼴이라니. 인간의 밑바닥이 저토록 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오빠가 시켜서 한 거예요. 오빠가 아빠 인감 훔쳐오면 상가 건물 준다고 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미영이가 울며불며 소리치자 옆에 있던 진호가 미친 듯이 웃으며 유리창에 머리를 박더군요. 아, 이미영, 네가 사채업자 부르자고 했잖아. 아버지가 안 죽고 버티니까 병원비 아깝다고 산소호흡기 만진 것도 너잖아. 이 살인마 같은 년아. 살인마.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생전 마지막에 저를 보며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로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그 처참한 진실을 남편은 수첩 속에 숨겨둔 채 저에게 복수를 부탁한 것이었죠. 진호야, 미영아.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니? 제 물음에 두 짐승이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남편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들을 세상에 내놓았으니 그 책임 또한 내가 지고 가겠다. 옥순아, 저들을 용서하지 마라. 용서는 인간에게나 하는 것이지 괴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 자식들의 목줄을 죄일 덫을 아주 정교하게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변호사? 너희가 사채 써서 구한 그 정관 변호사 말이지? 이미 사임했다더구나. 너희가 횡령한 자금이 범죄 수익으로 묶여서
수입료 결제가 안 된다는 걸 알자마자 도망갔어. 이제 너희를 변호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을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는 확약서였습니다. 너희가 내던졌던 내 짐 가방 기억나니? 거기에 내 옷가지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남편과 내가 쌓아온 10년의 신뢰가 있었지. 너희는 그 가방을 발로 차면서 너희의 마지막 구원줄도 같이 찬 거야. 어머니, 까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절규하며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철창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리더군요. 시청자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음식을 다 비웠습니다. 남은 건 저 짐승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서로를 뜯어먹으며 평생을 후회 속에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진우야, 미영아. 교도소에 가면 너희가 그토록 비웃던 시장통 국밥이 얼마나 그리울지 기대되는구나. 그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니놈들에게는 평생 허락되지 않을 사치가 될 테니까. 드디어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로비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혼한 아내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병든 아버지의 산소호흡기까지 건드린 인면수심 남매 사건은 이미 전국을 뒤흔든 대형 스캔들이 되어 있었죠. 저는 오늘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를 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진호와 미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의 어깨는 한 달 전 제 짐을 던지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이진호, 이미영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놈들의 변호인은 이미 모든 증거 앞에서 항복한 상태였고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무게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투병 중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고인의 의식이 불분명한 틈을 타 서류를 위조한 죄가 명백하다. 특히 피해자 이옥순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 그때였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이 남긴 비밀 USB 속의 마지막 영상을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남긴 영상 유언장에서 피고인들의 살해 의도에 가까운 방임과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본 재판부는 이들을 상속인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또한 피고 이진호에게는 징역 7년, 피고 이미영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아니야. 판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미영이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는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할망구야, 네가 다 짠판이지. 네가 우리 아버지 홀려서 우리 인생 망친 거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힌 진호의 귀에 대고 저는 방청석 제일 앞줄에서 아주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진호야,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 탐욕이야. 너희가 내던진 내 짐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이제야 알려주마. 거기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려 했던 용서의 기회가 들어있었어. 장례식 날 너희가 나를 조금만 사람 대접했어도 남편은 너희의 빚을 다 갚아주고 상가 건물 하나씩은 떼어주려 했단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덕분에 그 모든 재산은 이제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통 국밥집 노인네들의 무료 급식소 기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눈에서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찬 게 한낱 낡은 가방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유산과 자유로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끌고 가세요. 저놈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차가운 감방입니다. 두 짐승이 질질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속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정수 씨, 이제 됐죠? 당신이 겪은 3년의 지옥, 제가 10년의 감옥으로 되돌려줬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의가 승리했다는 말, 참 진부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제 심장을 뜨겁게 울립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 제가 전할 마지막 보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시작될 저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봐 주십시오. 법정 문을 나서던 날, 세상의 공기는 10년 전 제가 처음 재혼하던 날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자식놈들은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소음을 뒤로 한 채 남편과 약속했던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남편이 남긴 그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의붓자식들이 제 짐을 던졌던 그 차가운 거실, 남편이 신음하며 죽어갔던 그 안방. 이제 그곳엔 탐욕의 냄새 대신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경기도의 땅, 그리고 남편이 남긴 수십억의 자산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회복지재단과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강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받는 거였어요. 그놈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때문에 지옥에 갔으니 저는 그 돈을 버리고 천국을 살렵니다. 남편 정수 씨가 잠든 수목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나무 아래 저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갓 구운 빵과 제가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가락에 올렸습니다. 정수 씨 나왔어요. 당신이 시킨 마지막 숙제. 나 아주 완벽하게 해냈어. 나무를 쓰다듬으니 마치 남편이 제 거친 손을 잡아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에게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교도소 안에서 도박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하루하루 매질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딸 미영이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식까지 말이죠. 복수는 제가 했지만 결국 심판은 하늘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 큰 돈을 왜 다 기부하느냐고 재혼해서 고생만 하더니 결국 남은 게 없지 않냐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쁜 짐승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치워준 진정한 자유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남편이 죽기 전 꼭 가보고 싶다던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국밥을 말 겁니다. 재산 노린 불효시라는 소리 대신 할머니 국밥 맛있어요 라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재혼이라는 굴레 안에서 수모를 겪고 계신가요? 절대 울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산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수의 칼날을 쥐어줍니다.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짐승들은 차가운 감옥으로, 저는 저 넓고 푸른 바다로 갑니다. 정수 씨, 이제 진짜 안녕. 우리 다음 생에는 아무 걱정 없는 평범한 부부로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 옥순이의 처절한 복수극과 해방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되셨나요? 불효자들 제대로 천벌받았다. 옥순 씨, 이제는 행복만 하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의 억울한 사연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댓글창의 주인공 옥순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사이다 같은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역대급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의로운 반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